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타이탄 타워 100층. 권지훈 회장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구름보다 높은 곳에 자리한 얼음 궁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도시는 그의 발 아래 안개처럼 흐릿하게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그는 방금 끝난 화상 이사회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마쳤다. 수십 명의 임원이 화면 속에서 그의 결정에 고개를 조아렸지만 그는 어떤 만족감도 느끼지 못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수트는 그의 몸을 감쌌지만 그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공허함까지 가리지는 못했다. 권지훈, 40세, 대한민국 재계 1위, 타이탄 그룹의 총수.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남자였다. 그의 삶은 거대한 유리상자 같았다. 밖에서는 모두가 그의 부와 권력을 동경했지만 안에서는 차가운 공기만이 그를 맴돌았다. 그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다. 5년 전 아버지 권태민 명예회장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정략 결혼. 홍수진, 홍림그룹의 장녀이자 그의 법적 아내. 그녀는 이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이었지만 두 사람은 지난 1년간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은 기억조차 까마득했다. 그녀는 사교계의 여왕으로, 그는 일벌레 황제로 각자의 궤도를 돌 뿐이었다. 이 거대한 집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온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게 정돈된 가구와 고요한 정막뿐이었다.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비틀어 풀며 집무실 한편에 마련된 바 바로 향했다. 최고급 크리스탈 잔에 값비싼 위스키를 따랐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유일하게 깨뜨리는 소음이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저 손안에서 차가운 잔을 굴리며 오늘 있었던 지루한 이사회를 떠올렸다. 신사업, 인수합병, 주주, 환원. 모두가 돈과 권력에 대해 떠들었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심장을 뛰게 하지는 못했다. 그의 심장은 11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것 같았다. 그때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쳐다보았다. 홍수진에게서 온 연락일 리는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용건이 있을 때조차 비서를 통해서만 연락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찍힌 부재중 전화이라는 알림. 시간은 오후 4시 32분. 그가 이사회에서 가장 격렬하게 신규 사업안을 몰아붙이던 시간이었다.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의 이 개인 번호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는 다시 잔을 들었다. 아마도 또 다른 기부 요청 전화이거나 그의 번호를 어떻게 알아낸 스팸일터였다. 타이탄 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은 수많은 날파리를 꼬이게 만들었다. 그는 이 번호를 해지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것마저도 귀찮았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시야에서 사라지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다. 적어도 그의 세계에서는 그랬다. 하지만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넘어갔을 그 두 통의 부재중 전화가 마치 심장에 밝힌 작은 가시처럼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불길한 예감. 그것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비논리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2로 시작하는 서울 국번이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잠시 망설였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쩌면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에 균열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독한 공허함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는 뒤틀린 기대감도 있었다. 그는 차가운 위스키를 한 모금에 털어넣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기계적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다급하고 피곤에 지친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배경으로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의 비명, 기계음, 다급한 발소리. 누구시죠? 권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드는 특유의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아, 여기는 한국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여자는 그의 목소리에 잠시 주눅이 든 듯 했지만 곧이어 프로페셔널하게 응대했다. 아까 전화를 드렸었는데 혹시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환자라니요.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권지훈이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의 주변에 아픈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 권태민 회장은 그보다 더 건강했고 아내 홍수진은 피부과 시술 외에는 병원 갈 일이 없는 여자였다. 아, 아니요. 잠깐만요. 번호가. 권지훈님 번호 맞으십니까? 간호사가 다급하게 물었다. 권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맞습니다만. 다행이다. 환자분 휴대폰에 보호자라고 유일하게 저장된 번호가 이 번호뿐이라서요. 저희가 계속 전화를 드렸습니다. 간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환자분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요. 교통사고로 방금 실려오셨는데 의식이 없으십니다. 빨리 보호자분이 오셔서. 권지훈은 여전히 전화를 잘못 걸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휴대폰에 보호자로 등록될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환자 이름이 뭡니까? 그가 마지막 예의를 갖춰 물었다.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 확인 절차였다. 간호사가 잠시 차트를 확인하는 듯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그의 100층짜리 유리 성체를 통째로 무너뜨릴 이름이 들려왔다. 환자분 성함은 한지수님이십니다. 순간 권지훈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고급 페르시안 카펫 위로 수백만 원짜리 크리스탈이 박살나며 얼음과 술이 흩뿌려졌지만 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의 귓가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 한지수만이 울리고 있었다. 11년 전 그의 아버지가 돈으로 짓밟고 그의 인생에서 송두리째 도려내 버렸던 이름.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리고 그를 배신하고 떠났다고 믿었던 이름. 심장이 멈췄다. 시간이 멈췄다. 11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판도라의 상자가 단 2통의 부재중 전화로 인해 잔인하게 열려버렸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권지훈은 수화기 너머의 소음을 듣고 있지 않았다. 간호사가 여보세요. 권지훈님 듣고 계신가요? 라고 외치는 소리도, 바닥에 떨어져 박살난 크리스탈 조각이 뒹구는 소리도, 그의 100층짜리 펜트하우스의 완벽한 정적 속에서 그 무엇도 그의 의식에 닿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지수라는 세 글자로 가득 찼다. 11년 동안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니, 그의 아버지가 강제로 파내어 버렸다고 믿었던 그 이름. 그녀가 살아있다. 그리고 병원에 있다. 의식이 없다. 그의 심장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혼돈이자 거대한 균열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타이탄이라는 성벽이 단 하나의 이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느 병원이라고 했지.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네, 한국대학병원입니다. 신촌에. 간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권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넥타이를 마저 뜯어내고 재킷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한 총수의 눈이 아니었다. 먹이를 발견한 짐승처럼, 혹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절박함과 분노가 뒤엉켜 이글거렸다. 그는 비서실을 통하지 않았다. 개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5층, 그의 개인 차고로 향했다. 수십 대의 최고급 슈퍼카들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지만 그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그러나 가장 빠른 검은색 벤틀리 컨티넨탈 GT의 문을 열었다. 회장님 어디? 차고를 지키던 경호원들이 그의 예고 없는 등장과 광기 어린 표정에 당황해 달려왔지만 그는 손을 휘저어 그들을 막았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 오늘 밤 내 일정은 모두 취소야. 아니, 내일 아침까지, 내가 부르기 전까지 아무도 나를 찾지 마.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타이탄 타워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벤틀리가 포탄처럼 튀어나갔다. 저녁 퇴근길에 꽉 막힌 강변북로에서 그는 법규 따위는 무시한 채 갓길과 버스 전용 차선을 넘나들며 질주했다. 수많은 경적 소리와 욕설이 뒤따랐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 왜 한지수가, 왜 11년 만에, 왜 하필 병원 응급실에서, 그리고 왜 하필 보호자로 내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던 거지. 11년 전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내민 것은 한지수가 직접 썼다는 편지와 그녀가 다른 남자와 웃으며 안겨 있는 사진 몇 장이었다. 이게 네가 사랑한 여자의 본 모습이다. 돈 몇 푼에 널 버리고 더 부유한 놈에게로 떠났어. 이런 천한 것 때문에 네 인생과 타이탄의 미래를 망칠 셈이었나. 그는 믿지 않았지만 편지의 필체는 분명 지수의 것이었고 사진 속의 그녀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감정 없는 후계자의 가면을 쓰고 11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신촌 한국대학병원 응급센터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구급차가 쉴 새 없이 환자들을 실어 날랐고 피 묻은 붕대를 감은 환자들과 울부짖는 보호자들이 뒤엉켜 있었다. 권지훈은 이 모든 혼란을 뚫고 마치 유령처럼 응급실 안으로 들어섰다. 피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 뒤섞인 역겨운 공기가 그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평생 이런 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적이 없었다. 한지수, 환자, 한지수 씨, 어디 있습니까? 그가 다급하게 간호사 스테이션을 붙잡고 소리쳤다. 간호사들은 그의 값비싼 수트와 위압적인 태도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차트를 확인했다. 한지수 씨요. 아, 저쪽에 3구역 복도 쪽 간이 침대에 계십니다. 지금 처치 중이라. 권지훈은 VIP 병실이 아닌 복도 쪽 간이 침대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간호사의 안내도 기다리지 않고 3구역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수많은 커튼이 쳐진 침대들 사이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인 가장 초라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침대가 하나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의사들이 잠시 비켜서는 사이로 그녀가 보였다. 11년 만에 마주한 한지수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던 22살의 싱그럽던 여대생이 아니었다.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빗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낡고해진 스웨터. 그녀는 너무나 마르고 너무나 지쳐 보였다. 그녀의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한지수 씨, 의사가 그녀의 뺨을 가볍게 치며 소리쳤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었. 상태가 어떻습니까?
권지훈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등장에 의사들조차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보호자 되십니까? 나이 지긋한 외과 과장이 물었다. 내가 보호자입니다. 권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내뱉었다.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교차로에서 트럭에 치인 것 같습니다. 다발성 골절은 물론이고 지금 가장 심각한 건 뇌출혈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일시간도 버티기 힘듭니다. 하지만 뭐요? 당장 수술하지 않고 권지훈이 포효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권지훈은 펜을 빼앗아 들었다. 서명은 내가 하지.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들. 당장 이 병원으로 불러 모아 헬기를 띄워서라도 데려와. 이 여자 반드시 살려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용은 타이탄에서 무한대로 지불할 테니.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법이었다. 의사들은 그가 타이탄의 권지훈 회장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경악했지만 곧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VIP 수술실이 즉각 준비되었고 병원장이 직접 달려나왔다. 지수의 침대가 수술실로 급히 옮겨지는 동안 권지훈은 망연자실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침대 밖으로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11년 전 그가 그토록 잡고 싶었던 그 손.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그가 수술실 앞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을 때였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서명을 하기 위해 간호사가 건넨 지수의 소지품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낡은 지갑, 액정이 깨진 구형 스마트폰,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열쇠고리. 그가 11년 전 그녀에게 선물했던 싸구려 인형 열쇠고리였다. 그는 그것을 보고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버리지 않았다. 11년 동안 그때 그의 시선이 복도 구석, 응급실 대기구역의 가장 어두운 곳에 머물렀다. 한 아이가 있었다. 10살이나 되었을까. 엄마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패딩 점퍼를 무릎까지 덮어쓴 채 작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저 잔뜩 겁에 질렸으면서도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참아내는 듯한, 그러나 나이답지 않게 강인하고도 슬픈 눈으로 이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손에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 낡고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꽉 쥐어져 있었다. 권지훈은 본능적으로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권지훈은 11년의 세월이 먼지처럼 내려앉은 낡은 인형 열쇠고리를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켜지고 한지수의 침대가 그 안으로 사라졌다. 쾅 하고 닫히는 육중한 문소리는 마치 그의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이 타이탄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도, 지금이 몇 시인지도, 자신이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도 잠시 잊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11년 전 그가 직접 골라 선물했던 그 싸구려 열쇠고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버리지 않았다. 그를 배신하고 돈을 택했다던 여자가 11년 동안 이것을 지니고 다녔다. 회장님. 병원장이 하얀 가운을 펄럭이며 뒤늦게 달려왔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이쪽으로. VIP 병실을. 권지훈은 병원장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VIP 병실. 그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복도 간이 침대에 환자를 방치해둔 병원에서 이제와 VIP 병실이라니.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병원장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이 환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서 당장 그는 뒤따라온 간호사들에게 미친 듯이 소리쳤다. 권지우는 병원장의 사과 따위에는 관심 없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권지훈이다. 그는 복도를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지금 당장 한국대학병원 외과와 신경외과의 모든 의사들 프로필을 내게 보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뇌수술 관련 최고 권위자들을 모조리 수배해 10분 내로 헬기를 띄워서라도 이곳으로 데려와. 병원장 바꿔주지. 그는 휴대폰을 병원장에게 넘겼다. 타이탄 그룹 법무팀에서 즉시 병원 인수를 검토할 거다. 만약 저 환자 한지수 씨에게 1분 1초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이 병원은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지 못할 줄 알아. 김 비서의 짧고 단호한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대답과 함께 병원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했다. 권지훈 회장 본인이 직접 응급실에 나타났다는 소문. 그리고 그가 한지수라는 신원 미상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 병원 전체를 뒤엎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방금 전까지 복도 간이 침대에 방치되어 있던 환자는 순식간에 펜트하우스 병동의 최고급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병원의 모든 정예 인력이 그 수술 하나에 투입되었다. 권지우는 그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는 피냄새와 혼란이 가득한 응급실을 벗어나 수술실 앞 복도로 향했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자신이 잊고 있었던 존재를 다시 마주했다. 아까부터 복도 구석, 가장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있던 작은 아이. 아이는 이 모든 소동을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세상을 관조하는 늙은 수행자처럼, 그러나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엄마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패딩 점퍼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그 틈으로 보이는 두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아이들을 상대하는 법을 몰랐다. 아니, 그는 사람을 상대하는 법 자체를 잊은 지 오래였다. 그는 오직 명령하고 지배할 뿐이었다. 하지만 저 아이는 한지수의 곁에 있던 아이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구두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리자 아이가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그는 아이 앞에서 멈춰섰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괜찮아. 권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낯설게 튀어나왔다.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너, 한지수 환자. 그러니까 내 엄마랑 같이 있었니? 그가 다시 물었다. 아이는 그제야 고개를 번쩍 들었다. 10살 남짓. 하지만 그 눈은 20살 어른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듯했다. 아이의 눈에는 경계심과 적의가 가득했다. 아저씨가 누군데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왜 우리 엄마를 데려갔어요? 아저씨도. 엄마를 괴롭히러 온 나쁜 사람들이에요. 권지훈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동안 이 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야. 그가 다급하게 부정했다. 나는 내 엄마를 도우러 왔어. 내 엄마. 친구야. 옛날 친구. 아이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듯했다. 엄마는 아저씨처럼 비싼 옷 입은 친구 없어요.
아이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밝혔다. 11년 전 그는 그녀와 같은 가난한 고학생이었지만 지금 그는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엄마는 괜찮아질 거야. 권지훈이 간신히 말했다. 최고의 의사들이 지금 수술하고 있어. 아이는 그 말을 듣고도 안도하지 않았. 오히려 더 불안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도망치려는 듯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 엄마가 그랬어요. 세상에는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겁에 질려 말을 쏟아내는 순간 아이의 품에 안겨 있던 낡은 패딩 점퍼 자락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비닐 코팅까지 되어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아이가 그토록 소중하게 쥐고 있던 바로 그 사진. 아이는 아 하는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주우려 했지만 권지훈의 손이 더 빨랐다. 그가 사진을 집어드는 순간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사진 속에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11년 전 그가 21살, 그녀가 22살이었던 대학 축제 마지막 날이었다. 그는 타이탄의 후계자라는 신분을 숨긴 채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산 낡은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그에게 팔짱을 낀 한지수가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그가 11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의 얼어붙은 삶의 유일한 태양이었다. 그는 사진 속의 젊은 자신을 그리고 그 옆에 그녀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배신의 증거들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진실이었다. 내놔요. 아이가 그의 손에서 사진을 낚아채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아이는 이내 멈춰섰다. 아이는 사진을 든 채 얼어붙은 권지훈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다. 아이의 시선이 사진 속의 21살 청년과 눈앞에 40살 남자를 미친 듯이 오갔다. 11년의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냉소적으로 변해버렸지만 그 근본은 같은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사진 속 청년이 짓고 있는 그 미묘한 미소의 흔적.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 아이는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고 다시 권지훈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이 사진 속에 내 아빠가 있다고. 권지훈은 그 말에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빠라는 단어, 그가 평생 가져본 적도 가져보리라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그 단어. 엄마가 매일 밤 이 사진을 보면서 아빠 이름은 권지훈이라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얼굴로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한지수의 눈을 닮았지만 그 형형한 기백은 그 자신, 권지훈의 것을 빼닮아 있었다.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가 혹시 제 아빠예요? 아저씨가 혹시 제 아빠예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술실 앞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권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1년 만에 듣는 한지수의 이름만으로도 그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아빠라는 단어는 그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그는 눈앞의 아이를 권서준이라고 불릴 그 아이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11년 전 사진 속의 자신과
그리고 수술실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한지수의 얼굴이 아이의 작은 얼굴 위로 기묘하게 겹쳐졌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이성이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필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증거. 그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너. 이름이 뭐지? 아이는 여전히 그를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권서준. 엄마가 권서준이라고 불렀어요. 권. 그의 성씨였다. 지수가 아이에게 그의 성을 붙여준 것이었다. 권지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서준아. 그가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잠시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아저씨가. 아니,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는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확인해야 한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마치 옷깃을 여며주는 척하며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이의 머리카락 몇 올을 재빠르게 뽑아 손에 움켜쥐었다. 아이가 아픈 듯 작게 움찔했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도 몇 올 뽑았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내가 지금 샘플을 보낸다. 퀵으로 갈 거야. 3시간. 아니, 2시간 안에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나한테 보고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YS그룹이 아니라 내 개인 자금으로 처리해. 이 일은 너와 나 외에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만약 유출되면 넌 내 손에 죽는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장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한 한 남자의 협박이었다. 그는 샘플을 병원 직원을 통해 김 비서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다시 수술실 앞으로 돌아왔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만이 그의 타들어가는 속을 대변하듯 깜박이고 있었다. 그 2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병원장이 황급히 마련한 VIP 병실로 서준이를 데려왔다.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화려하고 거대한 병실에 압도되어 구석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권지우는 그런 아이의 맞은편에 앉았다. 11년의 세월을 사이에 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서준이는 낡은 사진을 품에 꼭 안고 그를 훔쳐보았다. 권지우는 그런 아이의 눈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그는 11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그가 타이탄의 제국을 건설하며 수조 원의 돈을 벌어들이는 동안 그의 아들은,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저 낡은 패딩과 해진 운동화를 신고 세상을 버티고 있었다.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 마침내 병실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서류 봉투가 아닌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그는 권지훈에게 다가와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단 2줄의 문장만이 떠 있었다. 검체 A 권지훈과 검체 B 권서준은 부자 관계일 확률 99%로 친부로 추정됨.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권지훈의 세상이 붉게 물들었다. 99. 99%.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11년간 그에게 저지른 기만의 증거였고 한지수가 겪었을 고통의 증명이었으며 그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공허함을 대신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갑고 시린 분노가 차올랐다. 서준이. 부탁한다. 그가 김 비서에게 낮게 말했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아이다. 경호팀 최고 인력으로 이 병실
완벽하게 통제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이지 마. 김 비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군의 살기 어린 눈빛에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권지우는 병실을 나섰다. 그는 다시 벤틀리에 올라탔다. 이번 목적지는 신촌이 아닌 평창동. 그의 아버지 권태민 명예회장이 기거하는 본가였다. 그의 차는 밤의 고속도로를 찢을듯이 질주했다. 11년간 그를 올감했던 아버지라는 굴레를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질주였다. 평창동 본가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집 안으로 폭풍처럼 뛰어들어갔다. 회장님 집사들과 하인들이 그의 예고 없는 방문에 놀라 막아섰지만 그는 그들을 모두 밀치고 2층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다. 서재 안.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있던 권태민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들의 광기 어린 모습에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왔느냐? 라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다. 권지우는 태블릿 PC를 그의 책상 위로 집어던졌다. 주스죠. 99%입니다. 그가 으르렁거렸다. 당신이 11년 전에 돈 몇 푼에 나를 버리고 도망쳤다던 그 여자. 한지수. 그 여자가 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권태민 회장은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닦으며 11년 전과 똑같은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었다. 권지우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했다. 뭐라고요? 그 계집애가 임신한 것쯤.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권태민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 순간 11년 전 그날의 기억이 권지훈의 뇌리를 스쳤다. 바로 이 서재였다. 아버지가 그에게 사진 몇 장과 편지를 던져주었다. 그 여자는 돈을 받고 떠났다. 내 미래를 위해, 타이탄을 위해 내가 정리했다.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으려 해 이런 천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셈이냐. 그는 그때 절망했고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내가 어떻게 너에게 그랬냐고 권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70대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아들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뿜어냈다. 내가 널 구한 것이다. 넌 타이탄의 후계자야. 감히 근본도 모르는 계집애와 그 잡종이 내 발목을 잡게 둘 순 없었어. 내 놈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모두 내가 11년 전에 그 더러운 것들을 처리했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에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 천한 계집애와 그 사생아는 우리 권씨 가문과 타이탄 그룹의 5점일 뿐이다. 5점. 그 한마디에 권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달려들려다 멈췄다. 폭력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그를 무너뜨릴 것이었다. 5점이라고요. 아버지. 권지훈이 차갑게 웃었다. 당신은 방금 당신의 제국을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권태민은 아들의 그 서늘한 웃음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읽었다.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태민 회장은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다른 전화기 한 라인을 집어들었다. 그는 권지훈이 아닌 그의 며느리 홍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내 남편이 드디어 미친 것 같구나. 11년 전 그 계집애가 병원에 나타났다. 심지어 아이까지 데리고 내 자리가 그리고 우리 두 가문의 약속이 위험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병원 처리해야겠다. 네가 직접 나서 내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홍림 그룹의 힘을 보여다오. 전화기 너머 자신의 빌라에서 이 소식을 들은 홍수진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네, 아버님, 그 옷 좀 제가 깨끗하게 지워드려야죠. 그녀는 즉시 홍림그룹의 법무팀과 자신이 후원하는 병원 이사진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전쟁은 이제 막 두 번째 전선으로 번지고 있었다. 권지우는 아버지가 전화를 끊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았다. 지옥에서 후회하십시오. 아버지, 그는 서재를 나섰다. 이제 그는 그의 아들과 그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다. 권지훈이 평창동 본가를 폭풍처럼 빠져나왔을 때 서울의 하늘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지옥의 아가리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지 권태민의 마지막 그 한마디. 그 옷 좀 제가 깨끗하게 지워드려야죠. 라는 홍수진의 그 잔인한 속삭임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들은 지수를 그리고 그의 아들 서준이를 오점이라 불렀다. 11년간 그가 순응해온 제국이 사실은 이토록 추악한 괴물들의 소굴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벤틀리의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지금 이 순간 병원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을 터였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가 병원 VIP 병동에 다시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그가 떠나기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대한민국 전체가 움직일 것 같던 병원장과 의료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병원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그게. 병원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권지훈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수술은? 그것이. 회장님, 정말 공교롭게도 병원장이 준비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방금 전 뇌수술에 반드시 필요한 최신형 뉴로 내비게이션 장비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엔지니어들이 붙어 있지만 아무래도 오늘 밤 수술은 불가능하다. 권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장비가 완벽히 복구된 후에. 홍수진. 권지훈이 병원장의 변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을 내뱉었다. 병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홍수진 이사장이. 아니, 내 아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지시했나? 어떻게든 수술을 지연시키라고.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죽든 복도에서 죽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오점을 지우라고. 권지우는 한 걸음 한 걸음 병원장에게 다가갔다. 병원장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회장님, 그게 무슨.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순전히 기술적인. 권지우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병원장을 밀치고 VIP 병실로 향했다. 역시나 병실 앞을 지키고 있던 그의 개인 경호원들이 병원 측 보안 요원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회장님, 병원 측에서 갑자기 환자분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보호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김 비서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내가 보호자야. 권지훈이 으르렁거리며 보안 요원들을 뚫고 병실 문을 열었다. 병실 안. 서준이는 소파 구석에 웅크린 채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권지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아버지와 홍수진의 손길이, 타이탄과 홍림그룹의 검은 돈이 이 병원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이었다. 그들은 지수가 여기서 조용히 죽어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국대학병원의 시스템 안에서는 그는 더 이상 한지수를 구할 수 없었다. 김비서, 권지훈이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섬뜩할 정도의 냉정을 되찾고 있었다. 타이탄 그룹의 자금이 아니다. 내 개인 재산으로 움직인다. 지금 당장. 내가 비밀리에 후원해온 미국 LA의 아크엔젤 메디컬 파운데이션에 연락해. 김 비서는 아크엔젤이라는 단어에 눈이 커졌다. 그것은 타이탄 그룹의 공식적인 재단이 아닌 권지훈 개인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만든 세계 최고 의료기술 연구재단이었다. 마이클 강 박사. 그를 깨워 지금 당장 전용기 띄우라고 해. 아니, 전용기로는 늦어. 현존하는 가장 빠른 제트기. 모든 수배에. 그리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 재단 소유의 의료 헬기. AS-365. 지금 당장 서울로 띄워. 여기는 한국대학 병원 옥상이다. 내가 10분 줄 테니 이 병원 옥상에 착륙 허가 받아내. 못 받아내면 그냥 내려앉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는 전화를 끊고 병원장을 노려보았다. 당신들의 더러운 연극은 끝났어. 내 환자. 내가 데리고 나간다. 그가 막 병실을 나서려 할 때였다. 저기요. 구석에 숨죽이고 있던 서준이가 그를 불렀다. 권지훈은 그제야 자신이 아들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서준아, 괜찮아. 아빠가, 아니, 아저씨가 엄마 꼭 지켜줄게. 서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기로 결심한 듯했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책가방을 뒤져 낡고 녹슨 사탕 깡통 하나를 꺼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거 아빠 만나면 꼭 전해주라고 했어요.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깡통을 내밀었다. 권지훈은 그 낡은 깡통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너무나 가벼웠지만 동시에 그의 인생 전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유치 몇 개, 낡은 고무줄 팔찌 몇 개, 그리고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작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한지수의 일기장이었다. 권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은 11년 전 그가 기억하는 선명한 지수의 글씨체였다. 권태민 회장님을 만났다. 그분은 나에게 돈을 주려 했다. 그리고 민준 씨의 곁을 떠나라고 했다. 그를 위해서, 그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떠나기로 했다. 그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사라지는 것뿐이다. 권지훈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돈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를 지키기 위해 그는 미친 듯이 다음 장을 넘겼다. 도망친 지 한 달. 내 몸이 이상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 안에 민준 씨의 아기가, 우리 아기가 자라고 있다. 신이시여.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아들이다. 너무 예쁘다. 민준 씨의 눈을 꼭 닮았다. 이름은 서준이라고 지었다. 권서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보물. 일기장은 그녀가 홀로 서준이를 낳고 지방의 공장과 식당을 전전하며 얼마나 치열하게 아들을 키워왔는지 피눈물처럼 기록하고 있었다. 서준이가 아팠다. 폐렴이라고 했다.
돈이 없었다. 하지만 서준이가 내 손을 잡고 웃어주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견딜 수 있다. 권지훈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그의 시야를 가렸다. 그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공허함을 불평하는 동안 지수는 진짜 지옥을 견디고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몇 장, 글씨체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6개월 전 날짜였다. 요즘 머리가 너무 아프다. 시야가 흐려진다.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뇌종양이라고 했다. 그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졌다. 뇌종양, 악성이라고 한다. 길어야 6개월. 서준이는, 우리 서준이는 어떡하지?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어. 절대로. 민준 씨. 그 사람을 찾아야 해. 그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래도 서준이 아빠니까, 서준이를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의 번호를 겨우 찾았다. 내 휴대폰에 보호자라고 저장했다. 내가 만약 길에서 쓰러지면 누군가 이 번호로 연락해 주기를.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마지막 보호자. 그리고 마지막 장, 바로 오늘 날짜였다. 서울은 너무 춥다. 어지럽다. 약 기운이 떨어져 간다. 저 건너편에 타이탄 타워가 보인다. 서준아.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저기까지만 가면 아빠를 만날 수 있어. 이 횡단보도만 건너면. 일기장은 거기서 끝나 있었다. 그녀는 11년 만에 그를 찾아오다. 그의 건물을 눈앞에 두고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을 살리기 위한 한 여자의 마지막 사투였다. 권지훈은 일기장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11년의 오해, 11년의 그리움, 11년의 죄책감. 그 모든 것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11년 내내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창밖으로 헬리콥터의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들려왔다. 아크엔젤의 의료 헬기가, 그의 마지막 희망이 도착한 것이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죽음과도 싸워 이기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서준이의 손을 잡았다. 가자. 서준아, 엄마. 데리러 가자. 이틀 후, 타이탄 타워 80층, 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권지훈이 아크엔젤의 헬기를 동원해 한지수와 권서준을 병원에서 빼내어 비밀리에 운영되는 아크엔젤 메디컬 센터로 옮겼다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세상에 알려진 것은 오직 타이탄 그룹의 후계 갈등과 회장의 정신 이상설 뿐이었다. 권태민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병원 옥상에서 감행한 그 광란의 탈출극을 보고받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긴급 주주총회 소집. 그는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모든 권한을 박탈하여 그를 유폐시킬 작정이었다. 권태민 회장은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임을 의심치 않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번 사태를 빌미로 타이탄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홍림 그룹의 홍 회장과 그 딸이자 권지훈의 법적 아내인 홍수진이 앉아 있었다. 홍수진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지만 승리를 확신하는 잔인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다. 그들은 권지훈이 11년 전에 망령에 사로잡힌
통제 불능의 미치광이가 되었다고 확신했다.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주주와 이사진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권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가 아닌 이틀 전 병원에서 입었던 구겨지고 땀에 전 셔츠와 바지 차림 그대로였다. 이틀 밤낮으로 이어진 한지수의 1차 수술을 지키느라 면도도 하지 못한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의 두 눈은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명령에 순응하던 차가운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된 분노한 아버지이자 한 남자였다. 내 아들. 지훈이가. 권태민 회장이 먼저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 같소. 11년 전에 망령에 사로잡혀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데려와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소. 오늘 이 자리는 타이탄의 미래를 위해 강권적인 조치를. 망령이라고 하셨습니까? 권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연단으로 걸어 나왔다. 근본도 모르는 아이라고 하셨지요. 그는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김 비서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여기 11년 전 타이탄 건설의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된 100억 원의 비자금이 있습니다. 권태민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주주 여러분, 권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당시 임신 중이던 한 여성을 협박하고 그녀가 돈을 받고 도망친 것처럼 꾸미기 위한 언론 매수 비용. 그리고 저 권지훈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정리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권태민 회장의 직인이 찍힌 지출 결의서였다. 회장님, 이것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타이탄의 미래를 위한 경영 방식이었습니까? 개인적인 원한을 위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것 말입니다. 거짓말이다. 권태민이 소리쳤다.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저놈이 저 여자의 망령에 씌어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모함이라고요. 권지훈은 비웃었다. 그럼 이것도 모함입니까? 그가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이틀 전 한국대학 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보고서였다. 한지수 씨는 뇌종양 말기 환자였습니다. 11년간 저와 제 아들을 지키며 홀로 병마와 싸우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 아버지와 제 아내인 홍수진 이사장은 그녀를 오점이라 부르며 병원 측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병원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기술적인 오류, 장비 문제, 라는 병원장의 비겁한 변명.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김 비서의 조사보고. 홍림그룹 측에서 병원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수술을 고의로 지연시켜 환자를 자연사 혹은 수술 중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정황입니다. 회의실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교사 미수였다. 이게 무슨. 홍림그룹의 홍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감히 네가 무슨 근거로 우리 가문을 모욕하는. 모욕. 권지훈이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의 딸 홍수진 이사장이 직접 병원장에게 더러운 오점은 깨끗하게 지워야죠 라고 말한 녹취록도 들려드릴까요? 홍수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라 믿었지만 권지훈이 아크엔젤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홍 회장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설령 그렇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저 근본 없는 사생아 때문이 아니냐.
타이탄의 순수한 혈통의 감이 5점을 남기려 한 5점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권지우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웃었다. 그는 마지막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단 2줄의 문장이었다. 99. 99%.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5점의 실체입니다. 권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권서준, 내 아들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유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그는 주주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은 지금 타이탄 그룹의 회장이 자신의 유일한 손자를 잡종 5점이라 부르며 그 아이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지수의 일기장 사본을 띄웠다. 민준 씨를 지키기 위해 떠납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 때문에 그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서준아, 아빠를 원망하지 마.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란다. 진실이 담긴 그녀의 피 맺힌 글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권지우는 더 이상 아버지와 아내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여자의 남편도 한 남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권서준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타이탄 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권태민 회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남자는 자신의 탐욕과 거짓말을 위해 회사의 돈을 횡령했고 윤리를 저버렸으며 법을 우롱했습니다. 이것이 타이탄의 리더십입니까? 이런 인물이 이끄는 회사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실 수 있습니까?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 한중립 성향의 주주가 손을 들었다. 권태민 명예회장의 직무 정지 및 해임안을 긴급 발의합니다. 권태민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홍 회장은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고 홍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투표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권태민은 자신의 아들, 자신이 11년간 조종해온 그 아들의 손에 의해 제국에서 끌어내려졌다. 권지훈은 그 광경을 지켜보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는 돌아가야 했다. 12시간의 대수술을 마치고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을 그의 여자. 한지수의 곁으로 삐, 삐, 삐. 규칙적인 기계음이 한지수의 의식 속으로 가장 먼저 파고들었다. 지독한 어둠 끝에 아주 희미한 빛이 느껴졌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는 마지막 기억의 조각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었다. 횡단보도,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트럭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서준아.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거친 쇳소리만 새어나왔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번쩍 떴다. 눈부신 햇살이 시야를 하얗게 불태웠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녀가 알던 소독약 냄새와 고통으로 가득 찼던 그런 병원이 아니었다. 넓고 따뜻한, 마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같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통증이 온몸을 찔렀지만 그것은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광경이 주는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창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11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냉소와 무게감을 더했지만 그녀가 모를 리 없었다. 권지훈. 그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손에 들린 붉은 사과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아주 능숙하지만 어딘가 위태로운 손길로
과도를 움직여 사과를 깎고 있었다. 최고급 수트 재킷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하얀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채였다. 수척해진 뺨,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거뭇하게 자란 수염. 그녀가 기억하던 오만한 후계자의 모습이 아닌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지친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려다 숨이 멎었다. 그의 무릎 위에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 그녀의 전부, 서준이었다. 낡고 더러운 패딩 점퍼가 아닌 부드럽고 깨끗한 파자마를 입은 채 아이는 낯선 곳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듯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은 심지어 잠결에도 권지훈의 셔츠 자락을 꼭 쥔 채였다.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그녀는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온 것인지 아니면 죽기 전 마지막 꿈을 꾸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사과 껍질이 끊어지는 소리. 에나트. 권지훈의 손이 멈췄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11년. 시간의 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멈춰섰다. 그의 손에서 과도와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충격, 안도, 그리고 11년 묵은 죄책감과 고통스러운 사랑이 그 눈 안에 뒤엉켜 있었다. 지수야.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한지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끔찍한 통증이 그녀를 덮쳤다. 서준. 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괜찮아. 권지훈이 재빨리 서준이를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담요를 덮어준 뒤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달려왔다. 그는 차마 그녀를 만지지 못하고 침대 난간을 쥔 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일어났구나. 드디어.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지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가 11년 만에 그에게 건넨 첫 마디는 원망이 아니었다. 미안해요. 그녀가 흐느꼈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서준이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그에게 아들의 존재를 짐지운 것이 죄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원망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권지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지수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그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11년 만에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움켜쥐었다. 내가 미안해. 11년이야. 11년 동안 너 혼자 그렇게 싸우게 해서 내가 너무 늦었어. 난 널 배신하고 널 의심했어.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 지수야.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자신의 뺨을 대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타이탄의 황제가 아니라 한 여자 앞에서 무너진 남자로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이틀 동안 어떻게 지옥을 오갔는지, 그녀가 사경을 헤매는 12시간 동안 수술실 밖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가 알아야 할 진실만을 전했다. 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권한을 잃었어. 횡령, 배임, 그리고 당신에 대한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평창동 본가에 사실상 유폐됐어.
지수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다. 그럼 홍수진 씨는? 그녀는 그의 아내의 존재를 떠올렸다. 권지훈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 여자도 공범이었어. 하지만 모든 게 끝났어. 어제 이혼 서류에 조용히 서명했어. 타이탄 그룹과 홍림 그룹의 모든 관계도 정리됐어. 그는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다시는 그들의 이름에 위협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왜? 왜 그렇게까지? 나 같은 것 때문에.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왜냐고 권지훈은 품 안에서 낡은 수첩, 그녀의 일기장을 꺼냈다. 이것 때문에 11년 동안 넌 날 배신한 게 아니라 날 지키고 있었어. 내 아들을, 우리 아들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었어. 난 그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널 원망만 하고 있었어. 바로 그때였다. 이 모든 무거운 감정의 무게를 깨뜨리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소파에서 잠이 깼던 서준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이는 낯선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곧 침대 위에 눈을 뜬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를 발견했다.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응급실에서도 낯선 아저씨 앞에서도 그토록 꿋꿋하게 울음을 참았던 10살짜리 아이는 마침내 그 모든 공포를 터뜨렸다. 엄마. 아이는 소파에서 뛰어내려 침대로 달려왔다. 그리고 엄마의 이불 자락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엄마. 안 죽었어. 살아 있었어. 너무 무서웠어. 나 혼자. 정말 무서웠단 말이야. 한지수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팔을 들어 아들의 작은 머리를 끌어안았다. 그녀 역시 눈물을 쏟아냈다. 괜찮아. 서준아. 엄마,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우리 아들. 미안해. 권지훈은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와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미래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은 채 아들을 안고 있는 지수를 그리고 엄마에게 매달린 서준이를 그의 커다란 두 팔로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그는 지수의 머리에 자신의 뺨을 기댔다. 11년의 공허함, 100층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적막, 그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 작은 병실에서 비로소 세 사람의 가족이 완성되었다. 1년 후 한강의 아침 햇살이 거실 통유리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곳은 구름 위에 떠있던 100층짜리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유리 궁전이 아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 두는 대신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것을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원목으로 마감된 2층짜리 집이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위스키 향 대신 고소한 빵 냄새와 옅은 커피 향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11년간 권지훈의 삶에서 완벽하게 부재했던 소리. 바로 가족의 웃음소리였다. 아빠 또 태웠잖아요. 토스트 기계 놔두고 왜 자꾸 프라이팬으로 하는 거예요. 11살이 된 권서준이 넥타이를 맨 채 주방으로 달려와 소리쳤다. 말끔하게 다려진 살입, 초등학교 교복이 제법 잘 어울렸다. 이게 예술적인 훈제향이라는 거야. 아들. 권지훈이 검게 그을린 토스트 한 조각을 애써 들어 올리며 변명했다. 그는 더 이상 톰 포드 수트를 입고 있지 않았다. 편안한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 차림의 그는
지난 1년간 타이탄 그룹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던 냉철한 총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들의 타박에 진땀을 빼는 서툰 아빠일 뿐이었다. 푸. 그들 뒤에서 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지수였다. 그녀는 따뜻한 가운을 걸친 채 서준이의 삐뚤어진 넥타이를 바로 매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서준아. 아빠가 한 건 원래 그렇게 먹는 거래. 엄마까지. 서준이가 투덜거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지수의 얼굴에서 병마의 흔적을 지워냈다. 12시간의 대수술과 이어진 몇 차례의 치료 끝에 기적처럼 그녀의 뇌종양은 완벽히 관의 판정을 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마른 편이었지만 창백했던 뺨은 건강한 혈색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은 11년 전 그가 사랑했던 그 시절보다 더 깊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가을 11년 만에 다시 디자인 스쿨에 복학했다. 서준이를 학교에 보낸 후 그녀는 자신의 꿈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권지우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스케치북에 몰두하는 모습을 이 집에서 가장 평화로운 풍경으로 꼽곤 했다. 1년 전 그날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뒤엎은 후 그는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재조립했다. 홍수진과의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홍림그룹은 타이탄그룹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겼고 살인교사, 미수 혐의에 대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껍데기만 남은 그룹으로 전락했다. 홍수진은 모든 것을 잃고 외국으로 떠났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다. 아버지, 권태민 명예회장은 평창동 본가에 유폐되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그의 건강 상태 그날의 충격으로 인한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고려해 형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갔다. 권지훈은 아들로서의 마지막 도리로 그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은 끊지 않았지만 1년 동안 그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의 부자 관계는 11년 전 아버지가 거짓말로 아들의 인생을 난도질했을 때 이미 끝난 것이었다. 타이탄 그룹은 주인이 바뀐 후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 권지우는 아버지의 비자금과 불법적인 경영 방식을 모두 도려내고 투명 경영을 선포했다. 총수의 사생활하며 잠시 흔들렸던 주가는 권지훈이 아들을 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그저 자신의 아들로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면서부터 오히려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타이탄의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타이탄의 가장 책임감 있는 리더이자 한 여자의 남자,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자, 다들 앉아요. 오늘은 내가 특별히 스크램블 에그를. 권지훈이 프라이팬을 들고 오는 순간 스크램블 에그의 절반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빠 서준이가 기막히다는 듯 소리쳤고 지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었다. 권지훈은 만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계란을 바라보다가 이내 두 사람을 따라 웃음을 터뜨렸다. 100층 펜트하우스에서는 단 한 번도 울려 퍼진 적 없었던 따뜻하고 평범한 아침의 소음이었다. 그때였다. 그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식탁 위에 놓인 권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1년 전 그날 밤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던 그 벨소리였다. 그는 웃음을 멈추고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1년 전의 공포와는 다른 감정이었다. 화면에는 익숙한 번호가 떠 있었다. 한국대학병원. 1년 전 그가 지수를 데리고 나온 이후 이 병원을 사실상 해체 직전까지 몰고 갔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수의 정기 검진은
여전히 이곳의 최고 의료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가 화면을 바라보는 것을 본 지수가 걱정스러운 듯 그의 손을 잡았다. 서준이도 아빠의 표정을 살폈다. 권지훈은 1년 전 그 번호가 찍힌 화면을 보며 느꼈던 지옥 같은 공허함과 불길함을 떠올렸다. 그 두 통의 부재중 전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전화.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그 번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손을 마주 잡았고 반대편 손으로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1년 전 그 전화가 죽음의 문턱에서 온 연락이었다면 지금 이 전화는 삶을 확인하는 전화였다. 그들이 함께할 미래를 확인하는 고마운 알림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1년 전 위스키 잔을 든 채 차갑게 내뱉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보세요. 권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강의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고 단단했다.